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마지막 수업이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세미나들을 얼만큼 또 잘 이해하셨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아무튼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뇌과학과 아동입니다. 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최근 들어서 인간이 뇌를 정복했어요. 그렇죠? 뇌에 대한 어떤 그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그 어떤 장애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을 찾지 못했던 미확인된 그런 원인들이 결국은 뇌가 우리가 뇌를 이제 정말 실제 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원인이 뇌였다라고 어떤 결론들이 나와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그만큼 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정말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아동의 어떤 이건 정서라든가 심리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특히 또 다양한 어떤 발달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뇌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뇌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타고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과 환경에 대한 그 부분, 이것이 유전인가 환경인가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했을 때 그 아동의 발달에서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하지만 특히 요즘 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유전입니다. 타고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역설을 주장하는 그런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엄마만 찾는 아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아동은 마음을 언제 어떻게 이해할까?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를 찾는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애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에서 어떤 것들이 이 아이와 엄마하고의 모아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증명하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애착의 본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화가 애착이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영화이죠. 영화가 양육자에게 보이는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이 바로 애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후 6개월 무렵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양육자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또 돌 무렵 그쯤부터 주 양육자에 대한 강한 선호를 아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제 애착 체계는 우리가 양육자에 대한 근접성 추구를 목적으로 작동하는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반응 체계가 바로 애착 체계입니다. 이런 애착 체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를 우리 이제 아이들과 또 양육자와 학부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반응 체계가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즉 안정적인 애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애착 체계 역시도 매우 안정적인 애착 체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그 아이들 영화가 사실 비슷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쩌면 뭐 꼭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시기에 저절로 볼 무렵 비슷한 시기, 비슷한 양식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또 이러한 애착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기반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누구나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쯤 되면 엄마 혹은 주 양육자와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이 되더라. 이거는 마치 무슨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 처음에 시작하고 엄마 뭐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하면서 점점 두 단어 세 단어가 증가가 되잖아요. 언어가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발달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다시 말하면 즉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렵쯤 되면 아이가 낯가림을 하게 되고 이 무렵쯤 되면 그 주 양육자 즉 엄마하고의 어떤 이런 그 정서적인 유대감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정말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기반이라는 거예요. 즉 타고났다는 얘기죠. 영화는 양육자에 대한 근접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영화의 욕구와 필요를 어떻게 충족해 주는지에 대한 경험과 별개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가 스스로 이것이 그냥 타고나서 이렇게 그냥 어떤 설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그 애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조금 이제 그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그 뭐 경험이라든가 별개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와 별개로 양육자에게 그냥 어떻게 설계된 대로 애착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영화가 자신을 학대하는 양육자에게도 애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때리는 엄마 쫓아가면서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애착 행동은 양육자에 대한 근접성 추구를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동기화되고 조절된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애착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영하게 나타나는 행동, 예를 들어서 뭐 울기라든가 뭐 떼쓰기라든가 뭐 매달리기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아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 체계가 바로 이런 애착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체계들은 우리 몸이 생리학적 항상성 체계와 마찬가지로 항상성 뭐예요? 늘 유지하는 거잖아요. 혈압이라든가 체온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같은 걸 유지하잖아요. 이런 거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육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동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체계는 생리학적인 항상성 체계와 마찬가지로 중앙신경 체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조절되나 개체와 환경의 관계를 고려해서 작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바로 이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혈압이라든가 체온 이런 거는 그냥 항상성 유지하고 뭐 이제 그 중앙신경 체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이런 환경에 따라서 그런 개체에 따라서 그런 관계들에 따라 그런 부모하고의 어떤 주 양육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돼서 그거에 따라서 또다시 작동을 한다. 이런 점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모하고의 어떤 그런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어떤 그 부모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 안에서 신뢰감이 형성이 됐을 때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된다.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강한 유대감, 정서적인 강한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 양육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아이가 타고난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동기화되고 조절된 상태 그것이 이미 그 양육자의 어떤 그런 양육 행동이라든가 이것이 포함되지 않고 이미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그렇게 타고났는데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유전과 환경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 것이 바로 애착이다. 하지만 애착에 우리가 이런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애착의 그 아이들의 영아의 애착은 정상적인 생물학적 발달과 성숙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그러니까 영아가 어머니를 찾고 매달리는 것은 건강한 발달의 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리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그 발달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가 없으면 울고 우리가 그 실험 있잖아요. 낯선 상황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왔을 때 또 엄마가 나가고 낯선 사람과 둘이 있을 때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애착의 어떤 그 유형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냥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당연히 울고 영아들은 또 엄마가 없다가 어디 갔다가 갑자기 엄마를 만나게 되면 반가워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자, 이건 어때요? 이건 이미 그쵸? 생물학적인 발달과 성숙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은 그냥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발달했다는 증거예요. 이 아이가 왜 나만 졸졸 쫓아다녀? 왜 나만 힘들게 나만 보면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건 그냥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럼 그거의 반대인 경우는 뭐예요? 불안정 애착. 즉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은요. 오히려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엄마가 있든지 엄마가 없든지 혹은 뭐 낯선 사람하고 있든지 엄마랑 있든지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뭐죠?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인간 발달을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 되게 동물 행동학을 같이 함께 많이 비교해서 봅니다. 특히 이제 동물 애착 연구 같은 경우에 그 애착 형성에 관여하는 특정한 신경 생물학적인 기전이 있고 또 애착 형성을 위한 민감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애착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경험을 해야만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민감한 그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 조류의 각인 현상 아시죠? 오리가 어미 혹은 어미처럼 보이는 대상이죠. 어미를 보고 쫓아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각적 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각인 현상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부화한 지 15시간 이전 혹은 부화한 다음에 3일 이후에는요 어미에 대한 각인이 형성되지 않는다고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민감한 시기가. 그러니까 부화하고 나서 15시간 이후 그 다음에 3일 이전까지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내가 본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무슨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새인데 새가 딱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처음 이렇게 만난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막 새들이 자꾸 그 오리들이 자꾸 뭐죠?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뭐 영화 같은 그 영화가 뭐였더라?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이 새들을 다시 이제 자연으로 보내려면은 막 나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얘들은 엄마만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막 자기가 새들이 나는 모습을 막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뭐 그랬던 영화 기억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마찬가지로 생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쥐의 경우는
노르아드레날린 매개성 경로가 관여하는 후각적 과정이 애착 형성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옥시토신이 사회적 정보의 후각적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생후 생후 1일부터 9일 거기에만 어미의 행동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애착을 하도록 유도가 되고 10일 이후에는 불쾌 자극에 대한 학습 기제가 작동되면서 무조건적 애착이 억제가 되는. 그래서 이것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죠. 그렇죠? 민감한 결정적인 그 시기가 민감이가 딱 이제 이 생쥐의 경우 또 조류의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포유류의 경우는 이제 아시죠? 포유류의 경우는 축 좌핵에서의 도파민 작용은 보상을 추구하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서 주도성과 활기를 더하고 기저핵의 배쪽 창백으로 방출이 되면서 운동 반응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도파민과 옥시토신 수용체의 밀접한 작용은 보상적 가치를 애착 유대감으로 점화시키고 애착 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유류의 애착 역시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생물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도파민은 애착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동기와 활기를 제공하고 옥시토신은 안전감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도파민이라든가 옥시토신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그런 그 애착이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동물만 그렇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물만 애착 이런 호르몬이 나오고 그렇게 애착이 형성이 되는가 봤더니 인간 애착 형성에도 유사한 그런 어떤 기전이라는 게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책은 34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인간의 애착 형성에도 유사한 기전이 관여하는데 하지만 이제 인간의 애착은 더 오랜 기간 지속되고 배타성을 지니고 애착 관련 표상에 영향을 받는 만큼 더 복잡한 신경 생물학적 기전이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어떤 호르몬의 작용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좀 더 복잡한 그런 신경 생물학적 기전들이 그런 것들이 작용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됩니다. 인간 애착에는 피질하 변연계 회로와 피질 영역 간의 상향식 혹은 하향식 투사가 애착 형성에 관여를 한다라고 봅니다. 345쪽에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인간 애착에 대한 신경 영상 연구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신경 영상 연구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그 영상으로 이걸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구들을 해서 봤을 때 줄무늬체나 복축 피계 영역의 신경 활성이 피질화 영역인 편도체와 시상하고 피질 영역인 앞쪽 띠랑 앞쪽 이마 앞옆 또 눈확 이마옆 이런 것들의 신경 활성과 함께 나타난다. 여기 인간의 정신화 작용을 지원하는 구조인 위관자 거랑 관자마루 접합 앞쪽 뇌 섬옆 아래 마루소 옆 아래 이마이랑 보조 운동 영역 등도 함께 작용한다. 여러분들 의대 안 가길 정말 잘했죠. 너무 용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자 설마 제가 이런 걸 문제로 절대 시험 문제 안 내겠습니다. 예. 자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애착 형성에 관여하는 뇌 영역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박스 안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보면 보상 정보라는 게 있고 체계화된 시뮬레이션이 있고 정신화 작용 영역이 있어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우리 애착과 애착의 형성과 관련이 되는 영역들입니다. 참고를 살펴보시고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애착의 개인차가 있어요. 우리가 애착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개인마다 다르죠? 그건 왜 그럴까? 생물학적 기전의 작용에 의해서 대부분의 영화는 양육자에게 애착을 형성한다. 하지만
양육자에 대한 접근 행동과 양육자를 안전기지 삼는 탐색 행동의 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게 약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기전의 작용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안정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불안정, 저항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략했어요. 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애착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책에도 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를 보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아기 애착 유형은 단순한 행동 차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영아와 또 양육자 간의 누적된 상호작용 경험을 반영한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컸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애착. 결국 애착의 차이는 누구의 문제예요? 물론 아이의 어떤 개인적인 기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양육자의 문제. 양육자가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 양육자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애착이 달라집니다. 애착에 개인차가 생긴다는 얘기죠. 즉, 두려움과 불안 요인에 의해서 영아의 애착 시스템이 고조될 때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영아는 양육자의 가용성 수준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애착관계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이러한 애착 표상이 애착관계에서 영아의 자극과 행동 반응 체계를 조형한다. 7페이지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정애착의 아이들은 양육자가 영아의 요구에 일관되게 반응해서 영아가 양육자의 가용성에 대한 뭐가 형성이 되죠? 신뢰, 그렇죠? 신뢰를 형성한 상태가 바로 안정애착이고, 불안정애착은 양육자의 무관심, 거부, 비일관성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양육 경험에 따라서 영아가 양육자의 가용성을 뭐 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착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질적 차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애착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애 첫 사회적 관계인 애착의 질, 즉 애착 안정성 수준은 뇌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좀 들어가서 지금 살펴볼 부분인데요. 애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미리 설계된 생물학적 체계에 의해서 촉발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애착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애착 표상이 개체의 자극과 반응 체계를 조용하면서 심리학적인 적응 과정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애착의 질, 애착의 안정성이 그런 수준이 뇌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애착 안정성 수준이 높으면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애착 안정성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학업을 잘 쫓아가고 학교에서의 어떤 학업 성취율이 높을까? 아니면 애착 안정성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학업을 잘 수행하고 학업 성취율이 높을까? 그걸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 되게 그럴 것인가? 자, 우리가 개인의 애착 안정성 수준이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인간의 뇌는 본질상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특성 때문에 환경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인간의 뇌는 미성숙한 상태로 출생하며 사회적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어머니에 대한 물리적 근접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 현상에 의해서 뇌가 조형된다는 점에서 상황적 기관으로 불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착 안정성이,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애착 현상에 따라서 뇌가 조용히 됩니다. 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들. 그다음 두 번째,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애착은 종특정적, 개체 특정적, 문화 특정적으로 전수된 사회적인 행동에 의해서 촉발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행동이 뇌의 특정 영역과 신경 내분비 체계를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애착이 형성되는 동안 우리 뇌에서 소속감을 형성하고 보상 정보 처리 또 스트레스 조절에 관련된 그러한 체계들이 긴밀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애착 경험에서의 차이가 이러한 체계들의 독립적, 상호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볼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금 인간의 이런 애착이 형성하는 그런 애착을 형성하는 동안에 무엇이 뇌의 특정 영역, 이런 영역과 신경 내분비 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애착 관계에서 특정한 자극과 반응 패턴이 반복되게 되면 영아의 뇌에서 옥시토신의 가용성과 수용체 정의에서 조직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다시 신경체계의 기능을 조용한다. 이렇게 조직화된 옥시토신 체계의 기능은 다음 세대의 부모 행동 능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요. 이 연구들이. 이 얘기 뭐겠어요? 이 지금 애착 관계에서 특정한 어떤 그런 자극이라든가 반응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부모하고 애착에서. 그러면 영아의 그 뇌에서 옥시토신 가용성과 수용체 정의에서 조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신경체계 기능을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이 계속 어떻게 돼요? 순환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반복되면서 이런 옥시토신 체계 기능이 결국은 이 아이가 부모하고 애착이 형성된 영화겠죠. 이 영화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형성됐던 것들이 이 아이가 성인기가 됐을 때 본인이 부모가 됐을 때에도 본인이 부모 행동에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애착을 형성한 두 개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물학적 동시성을 발달시킨다. 이는 애착관계의 두 대상이 상호작용을 할 때 행동 수준은 물론 심박동, 내분비작용, 옥시토신, 코티졸, 여러분 코티졸 아시죠? 스트레스가 많을 때 많이 분비되는 거. 뇌파 활성, 알파파, 감마파에서 유사한 생리적인 반응이 관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육자의 행동 기저에 존재하는 생물행동적인 체계가 어떻다? 애착 형성 과정에서 영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양육자의 영향이 바로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도 관계, 두 개체, 즉 부모, 엄마와 아이죠. 두 개체가 사회적 상호작용,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 동시성을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할 때 심박수라든가 뭐 이 내부 이런 게 뭐예요? 결국은 대부분 생리적인 반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혹은 안정애착 아들이 엄마하고 애착을 형성했을 때 그런 어떤 이런 생리적인 반응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양육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상호작용 관계잖아요. 그 양육자가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행동 기저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체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영아에게 어떻게 그런 애착 과정에서 영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영아의 뇌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 이상 사실 부모들이 얼만큼 이 애착이라든가 이런 부모 양육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을 하시게 되겠죠. 이것을 안 이상.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 교육에서도 특히 이제 RAD 아동의 부모라든가 특정한 어떤 그런 애착의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에서는 반드시 이런 어떤 이 뇌 발달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영아의 뇌는 본질적으로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할 뿐만 아니라 또 특정 시기에도 어머니에게 애착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런 자극 반응 체계가 영아의 자극 반응 체계를 또 조정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런 특히 또 개체의 자극 반응 체계가 옥시토신이나 도파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다양한 신경 호르몬 체계와 신경 전달 물질 체계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최근 뇌 영상 연구들에 따르면 애착 안정성 수준에 따라서 뇌가 특정 정보에 반응하는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 그래서 즉 애착의 질이 특정 정보를 처리하는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우리가 이 부모하고의 어떤 이 애착의 질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뇌에 영향을 미친 것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서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이런 그러니까 애착 안정성 수준에 따른 뇌 기능에는 어떻게 기능의 차이가 어떤 것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애착 안정성과 뇌 보상 체계. 뇌의 보상 체계하고 애착 안정성의 그 어떤 그런 그 보상성에 대한 어떤 체계와 또 뇌의 정서 체계, 이 두 가지 체계 기능의 차이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관계를 한번 지금 볼게요. 첫 번째로 뇌의 보상 체계. 여러분들 349페이지예요. 자, 애착은 본질적으로 애착 대상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이미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의 보상 동기 체계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보상 동기 체계라고 하는 거는 줄무늬체, 또 편도체, 복직피계 영역, 눈확 이마역, 배 안쪽 이마 앞역, 앞쪽 띠랑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고, 또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풍부한 또 신경 회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애착 형성 시에는 애착 관련 동기와 관련된 줄무늬체의 배쪽 축과 핵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애착의 질과 관련된 친밀감이라든가 가용성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줄무늬체 등쪽 영역에 해당하는 위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줄무늬체가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오겠죠. 특히 이제 아동을 애착 안정성 수준에 따라서 먼저 이제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애착 관련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줄무늬체의 창백핵이라든가 조갑이 핵에서 가장 큰 신경 활성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애착 안정성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뇌에서의 어떤 그런 활성화된 영역들에서의 차이가, 신경 활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애착 안정성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갑이에 관련 연구라든가 줄무늬체 관련 연구, 이런 연구들 몇 가지 보면, 거기 보면 조갑이핵, 특히 조갑이핵은 성인 피험자가 자신의 파트너 사진을 볼 때와 파트너가 아닌 친구 사진을 볼 때 다르게 반응한다고 보고되는 그런 영역이고요. 또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줄무늬체는 특별한 애착관계에서 사랑과 친밀감의 강도에 반응하고, 이는 코카인에 의해 유도된 행복감의 신경활성 양상과 유사한 것이 바로 이런 줄무늬체 부분이고요. 이런 연구 결과들 생애 초기 애착이 줄무늬체를 중심으로 한 뇌 보상 회로의 기능을 통해서 성인기 애착에까지 장기적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에 대한 신경학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애착 안정성은 특히 이제 고등 정신작용, 어떤 게 있어요? 고등 정신작 학습이나 기억, 계획, 예측 이런 거죠.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뇌의 보상 회로와 이마 옆간을 연결하는 전축선 조회로의 회로와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선조 회로와의 막 말이 단어가 다 어렵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애착 안정성은 결과적으로 뇌의 보상 체계와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결과적으로 어때요? 고등정신적, 즉 학습이라는 거. 애착 안정성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기억력도 좋고 뭔가 예측도 잘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뇌의 보상 체계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애착 안정성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정서 체계예요. 정서 체계는 이제 우리가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모셔널한 감정, 정서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착 안정성, 즉 영화가 양육자의 접촉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이잖아요. 아이들이 이 애착 우리가 애착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 원숭이 실험 있잖아요. 원숭이가 철로 된 쇠로 철로 만든 메탈로 만든 금속으로 된 원숭이 인형이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부드러운 천으로 된 융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무서운 자극을 보여줬을 때 무서운 뭔가를 딱 투입했을 때 그 불안한 상황에서 그 원숭이가 어디로 가요? 부드러운 융이 딸려있는 그 원숭이 인형한테 가서 한참 있었던 그런 실험도 기억하실 거예요. 볼빗이 예전에 그 애착 실험. 거기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가 이제 양육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뭔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불안이죠. 불안할 때 부모한테 가서 안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애착 체계의 고조는 그 불안의 고조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편도체와 앞쪽 띠리랑을 중심으로 한 뇌의 정서 체계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 실제로 많은 뇌 영상 연구가 애착 안정성 수준과 편도체 기능의 관계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연구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 불안정 애착 유형은 저조한 기분과 관련된 앞쪽 관자극의 증가등 활성화 관련이 있고 또 불안이 높은 유형일수록 앞쪽 띠랑의 신경 활성이 높게 나타난다든가 또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성인 여성의 경우는 애착 체계가 활성화될 때 우측 편도체와 좌측 해마, 또 우측 아래 이마이랑에 더 증가된 활성화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양쪽 편도체에서의 활성화 수준이라든가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스트레스 조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애착 행동 이런 것들은 서로 강한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편도체는 인간의 불안정 애착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자동적 활성화를 중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다 연구들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애착 안정성 수준하고 편도체 기능하고 많은 영향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동을 애착 안정성 수준에 따라 구분한 뒤 애착 관련 자극을 통해 애착 체계를 활성화하면 편도체의 신경 활성에서 차이가 관찰이 된다. 안정성 수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분류를 하고 분류했을 때 그럼 편도체의 신경 활성체가 그 분류된 애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정 애착 애착 안정성 수준이 매우 높은 아이가 있고 중간이 있고 뭐 낮은 아이가 있으면 그 각각의 차이가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생애 초기 애착의 불안에 대한 자동적 반응 체계를 조용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애 초기 애착, 그러니까 이게 생애 초기 애착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겠지만 그런 영아기에 그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안 된 아이들, 다시 말해서 불안정 애착이 형성돼서 심지어 애착의 문제가 심각해서 애착 장애가 있는 RAD 아동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른 놀이치료나 이런 상담도 하지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불안을 다운시키는 약을 먹습니다. 그 얘기는 그 아이들 대개가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양육자에게 매달리며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신경생물학적인 성숙에 의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렇죠? 매우 자연스럽죠.
하지만 각 개인의 애착의 질은 뇌의 보상 및 정서 정보 처리에 관여해서 거기에 관여하는 신경 생물학적인 경로를 조용하기 때문에 안정애착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생애 초기 부정적인 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변화될 수 있다. 매우 아주 흐뭇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애 초기의 부정적인 관계가 부모하고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이 그야말로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한 잠재력을 이미 인간은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충분히 다시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생애 초기 영화 부모의 안정애착 형성은 물론이고 전 생에 걸쳐 관계를 통해 안정애착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의 뇌 연결망의 발달과 정원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매우 정말 어려운 뇌의 무슨 회로 또 뇌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체계 영역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를 찾는 아이, 즉 엄마만 찾는 아이는 당연하다. 우리가 이미 신경 생물학적인 어떤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신경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미 설계된 것이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숙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부모하고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못한 그런 환경을 아이들에게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의 또 뇌에 그렇죠. 아이들 뇌에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착은 그만큼. 애착이 이미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이 애착이 결국은 뇌에 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물론 그 민감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민감기를 많이 지나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긴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연결해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 과제도 있고 학기말이 있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주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미나 아동은 마음을 언제 어떻게 이해할까? 마음 이해는 들어보셨나요? 마음 이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죠. 사람의 참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그래도 뭐 단 몇 %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수월해지고 아주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이해 능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될까를 한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 좀 어떻게 알게 될까? 그래서 먼저 마음 이해 능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정서적 공감과 다른 사람의 생각, 정서, 믿음과 같은 정신 상태를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정서적 공감, 그 다음에 인지적 공감. 이 두 가지로 공감이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해당하는 의도라든가 소망, 또 믿음에 근거해서 이후 상황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354페이지. 책에서 3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그 공감, 이게 한자의 뜻은 함께 느낀다라는
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공감은 전통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다라고 정의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쵸?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생각도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공감은 이렇게 전통적인 공감도 있지만 지금 후자인 인지적인 공감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면 음식을 먹고 싶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은 소망이 생기죠. 또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또 음식을 꺼내기 위해서 의도하죠. 그 사람이 냉장고를 향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떤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우리가 믿음, 소망, 의도 이 세 가지 이런 거와 같은 마음 상태를 근거로 하는 인지적인 공감 능력을 우리가 마음 이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지 그 사람의 생각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믿고 소망하고 어떻게 의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까지 예측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마음 이해 능력이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 이해 능력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느끼고 원하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믿음과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과 소망은 나랑 같지 않죠. 다르죠. 다를 수 있죠. 만약에 나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때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파악하고 예측하고자 할 때 내 관점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가 틀린 믿음이라는 말이 있죠. 355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제 상대방의 이제 실제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고, 자, 여기 틀린 믿음에 대한 것, 예를 들면 사슴이 실제로 나무 뒤에 있는데 사슴이 바위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냥꾼은 사슴을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바위 뒤로 가겠죠. 바위 뒤에 있다는 틀린 믿음의 근거에서 바위를 향해서 가게 될 거고 결국은 사슴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손해를 보고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마음 상태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 공감하고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로 상대방의 행동을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마음의 상태를 잘 예측하는 것은 그런 능력은 매우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 능력과 자신의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추론 능력과도 관련이 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것, 거짓말, 위장, 친구 사귀기, 일반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회인지적 기능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마음 이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음 상태에 대한 인지적 이해 능력은 조현병과 자폐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은 아시죠? 예전에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이해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론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죠. 자폐아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하기가 매우 힘들죠.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마음 이해 능력은 왜 중요한가를 볼 때 다 봤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발달하는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발달하는가. 우선 우리가 유아의 마음 상태 중에 가장 상상, 지각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과 의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유아는 실제로 일치하는 참 믿음을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 이후에 틀린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딱 정말 그 사실과 딱 일치한 그것만, 그걸 믿는 게 먼저 우선이 되고, 그 이후에 좀 더 발달하면, 더 나이를 먹게 되면 틀린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틀린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능력이고, 유아에서 비교적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 관련된 실험들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타인의 선호를 이해하는 게 18개월 정도 되면 그때 이제 걸음마디 시기에 알게 되고, 타인의 소망을 이해할 때는 한 2살 정도 무렵에 보고서 이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틀린 믿음은 4세 무렵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달 순서로 발달을 하게 된다는 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을 좀 이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능력 습득이라는 것, 이런 마음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틀린 믿음 이해. 제목이 리트머스, 왜 리트머스가 나왔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틀린 믿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존재로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과는 일치하지 않는 상대방의 관점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완전히 이해하는지 알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믿음이 틀렸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죠. 이에 따라서 믿음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틀린 믿음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됐고, 틀린 믿음 이해 능력은 마치 뭐 염기성 뭐 이런 거, 산성, 염기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믿음 이해를 나타내는 하나의 발달의 이정표라고 간주가 됐기 때문에 리트머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틀린 믿음 이해 과제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실험이기도 합니다만, 자, 유아가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과제로는 위치 이동 과제가 있고 내용물 교체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볼게요. 위치 이동 과제라고 하는 거는 즉 공 인형을 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위치 그러니까 이 공 인형이 위치 이동 과제에서 밖에 있는 이제 그 아이가 곰인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이가 있어요. 민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민수는 엄마가 곰인형을 이제 엄마가 이제 곰인형을 옮긴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민수는 곰인형이 자신이 처음 놓고 간 위치인 바구니에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전제예요. 무슨 얘기냐? 다 아시잖아요. 곰인형을 가지고 이 곰인형이 원래 처음에 있던 바구니에 있잖아요. 민수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놨어요. 상자 안에다가, 상자에 이제 실제 곰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가 나간 다음에 옮긴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아이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저 밖에 있는 저 민수가 이 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럼 민수는 바구니에 있을 때 곰만 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뭐예요? 바구니에 있을 거라고 민수가 생각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린 아이들은 되게 민수는 곰이 상자에 있다고 알고 상자에 있는 거라고 말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곰인형 이제 이 위치 이동 과제에 대한 그 실험에서의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 우리가 이 아이가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의 성장함에 따라 틀린 믿음에 대한 처리 속도와 이해 능력이 발달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358페이지 여러분들 거기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곰인형을 바구니에 넣고 민수가 밖으로 나가고 민수는
아직 밖에 있는데 엄마가 와서 곰인형을 바구니에서 꺼내서 상자로 옮기고 엄마가 다시 밖으로 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아직 놀고 있는 민수가 곰인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 이제 3세 아이와 5세 아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5세 유아는 이제 특히 이제 바로 정답을 말하지만 3세는 오답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 교체 과제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우리 뭐, 빼빼로 그 통에다, 과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빼빼로 과자 다 빼고 거기다가 크레파스 넣어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제 그 아이가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 그러면 이제 크레파스요, 아니면 빼빼로요,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교체하는 거. 자신이 직접 틀린 믿음을 경험하고 난 후 자신의 틀린 믿음을 회상하는 질문을 해서 자신과 타인의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내용물 교체 과제이죠. 여기 그 359페이지에 그 내용, 여기서는 이제 밴드 각에다가 사탕을 넣는 거죠. 처음에 자기도 이제 반창고 상자를 먼저 보여주고 뭐가 있을지 대부분 아이들이 반창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반창고 딱 열는데 거기에 사탕이 있는 걸 확인한 거죠. 그 아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상자를 처음 본 A는 이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까? 자, 너는 이 상자를 처음 보았을 때 이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니? 이 두 가지.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난 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걸 봤을 때 이 아이는 여기가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건지 당연히 그 밴드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3세 유아의 대부분은 이 상자를 처음 본 아이도 사탕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도 상자를 처음 보았을 때 사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답을 말하는 특징이 있게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5세쯤 되면은 대부분 반창고가 처음에 나는 반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또 다른 아이도 못 봤던 아이도 반창고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3세하고 5세는. 그래서 사실 4세 무렵이게쯤 되면은 틀린 믿음 과제에서 정답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세와 5세는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지만 4세쯤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틀린 믿음 이해는 어떻게 발달하는가? 자, 우리가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지금 유아잖아요. 3, 4, 5세면 유아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어린 영아들은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떨까를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자, 그럼 우리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제 시선 방향이라든가 얼마 동안 응시를 하고 있는가, 응시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영아가 행위자의 행동을 예상하고 어떤 방향을 먼저 응시하는지 살펴보는 방법들이죠. 위치 변화 과제에서 영아들이 주인공이 처음 물건을 놓고 간 장소를 먼저 응시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응시 시간을 살펴보는 방법은 이제 예상하지 않은 행동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는 영아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바로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360쪽에 그 잠깐 설명들이 나옵니다. 15개월 영화가 이제 위치 이동 과제에서 주인공이 처음 물건을 놓고 간 장소로 가는 경우보다 실제 물건이 옮겨진 장소로 가는 경우 더 오래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영화가 주인공이 모르는 사이에 옮겨진 물건의 위치로 물건을 가지러 가는 상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때문에 그렇게 응시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영화도 주인공이 처음 둔 곳에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실험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영화의 시선 방향, 응시 시간과 같은 이런 그 연구의 반응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단순히 그냥 그거는 하나의 반응이고 제한적인 이해에 불과하다라고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 2세 유아,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소 이제 그런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연구들에서 이제 영화가 이제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음이 이제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 연구는 만 2세 유아가 이제 물건의 위치가 두 번 바뀌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틀린 믿음에 기반해서 시선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고, 또 18개월의 시선 방향으로 평가한 틀린 믿음 이해가 48개월의 정답을 말하는 능력과 관련이 된 그런 관련이 나타난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영화가 보이는 비언어적 반응을 단순하게 본다기보다는 그래도 마음 이해 능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또 더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책 361페이지에 침팬지도 틀린 믿음을 이해할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침팬지와 보노보, 오랑우탄 뭐 이런 41마리를 대상으로 행동을 관찰한 실험인데, 그 영화의 시선 방향을 살펴본 연구를 적용해서 이런 그 침팬지들이 모니터를 통해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상황을 지켜보게 하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그런 연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느 쪽을 먼저 보는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이 이제 뭐 뭔가 이제 뭐 킹콩과 사람이 있고 킹콩을 찾는 뭐 이런 건가 봐요. 이 실험이. 그래서 킹콩이 왼쪽 집더미 뒤로 옮기는 걸 보고 떠나고, 사람이 떠난 뒤에 왼쪽 집더미로 옮겼을 때,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비슷한 그 실험이잖아요. 그 상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대답했을 때 결국은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 결과에서,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유인원도 기초적인 틀린 믿음의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타났죠. 그런 연구들을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마음 이해 능력이 아주 어렸을 때 영아기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몸에서 충분히 이미 습득이 돼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 이해 능력과 관련된 뇌 영역,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 자,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가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성적인 능력의 중추인 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특정 영역이 있을까에 대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인지 능력 발달과 그것은 관련이 있을까? 또 아이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 과정이 결국은 영아기의 마음의 능력을 우리가 밝힐 수 있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특징을 밝히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책에서 이제 363페이지 그 그림을 보시면 사람과 동물의 전두엽 크기 비교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인간의 두뇌와 다른 동물의 두뇌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냐면 전두엽의 비율이에요. 전두엽 크기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이 다른 개체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를 비롯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결과적인 걸 봤을 때는 다람쥐, 고양이, 원숭이, 개, 침팬지, 사람을 비교했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이 다른 개체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제 가장 그 전두엽이 가장 30% 이상 높게 나타나는 걸로 이제 보여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떤 차이를 어떻게 다른 개체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를 비롯하게 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는 뇌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 영역으로는 뭐가 있을까? 기억력이 있고 또 사고력 이런 것과 같은 고등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내측 전전두피질과 측두엽과 두정엽 부분이 만나는 오른쪽 측두 두정엽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 뇌 구조와 기능이 이제 뭐 뇌 영상 기술 방법을 사용해서 특정 부분의 활성화 여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기억력, 사고력과 같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전두엽. 우리가 전두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두엽의 어떤 그런 그 특징, 기능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내측 전전두피질과 축두 두정엽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내측 전전두피질은 MPFC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사회적 정보 처리의 중심 영역이 되고 이제 그런 사회적 정보 처리의 중심 영역을 여겨지고 또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측 전전두피질은 MPFC죠. MPF 잠깐만요. 잘못 썼네요. 전전두피질, 배외측 전전두피질, 내측 전전두피질 MPFC, 위치하는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DLPFC예요. 자, 이 내측 전전두피질은 위치에 따라 배외측 전전두피질과 복내측 전전두피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364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안쪽, 바깥쪽, 내측, 외측이죠.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자신의 사고와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그 영역은 주로 작업 기억을 요구하는 마음 이론 과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내측 전전두피질, 자 여러분들 그냥 좀 어렵지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자신과 타인의 관련 정보를 구분해서 처리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복내측 전전두피질이에요. 이 영역은 상대방과 자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감의 중추로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 복내측 전전두피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것에 손상을 입었다면 어떻겠어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확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마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으로 좀 낮아지겠죠. 자폐 스펙트럼 환자에 대한 우리가 그 뇌를 이제 촬영을 했을 때 그들의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크기가 일반 사람들의 크기에 못 미쳤다. 더 적었다 크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기능이 그들의 어떤 이런 장애로 발생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뇌의 문제, 뇌로 인한 뇌의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지금 배외측 전전두피질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이 두 부분이 바로 마음 이해 능력과 관련된 뇌 영역이라는 부분이죠. 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다른 사람과 조금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작다라든가 줄어든다든가 감소했다든가 이런 이제 것들을 촬영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축두정엽 TPJ라고 하는 축두정엽은 오른쪽과 왼쪽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또 365페이지 그림이 나와요. 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오른쪽 축두정엽은 마음 이해, 공감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또 시각, 청각, 동작 자극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왼쪽 축두정엽은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대상을 이해하는 틀린 표시 이해와 관련이 있다. 자, 그
사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도 비슷하지만 이 부분 축두엽과 두정엽 사이예요. 그래서 축두정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나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쪽과 이쪽은 나누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수가 있고,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위의 공감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이해 관련, 또 왼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물리적 대상을 이해하는 틀린 표시 이해 이런 거와 관련된 것까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와 같은 틀린 표시를 이해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과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어떤 잘못된 방향이라든가 이런 틀린 표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자폐라든가 이런 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충분히 공감하지 못해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실험도 하기는 해요. 우리가 방향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걸 뭐가 잘못되거나 혹은 그 방향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시하거나 또 거기 지시를 따르거나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치매의 경우 뇌 손상 부위에 따라 그 증상이 또 다르게 나기도 하는데요. 우측 축두엽이 손상된 치매 환자는 타인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우측 전두엽 손상 환자는 자신의 관점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가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느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무엇을 주관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뇌에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있었을 때는 혹은 그런 부분이 잘 실천이 되지 않은 그런 아동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뇌의 어느 쪽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울 뉴런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울 뉴런 여러분들 366쪽입니다.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건데 뉴런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세포잖아요. 신경세포. 그래서 이제 거울 뉴런이란 원숭이 뇌의 복측 전운동 피질 F5 영역에서 처음 발견된 신경세포를 지칭하고 인간 뇌에서도 그 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이태리 연구 학자들이 그 긴꼬리 원숭이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하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는 대로 따라하는 신경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신경세포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 뉴런이 발견된 과정은 F5 영역에 전극이 꽂혀있던 원숭이의 반응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숭이가 운동과 관련된 부위가 F5 영역인데 거기에 전극이 꽂혀있던 실험 대상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건너편 우리에 있던 다른 원숭이가 창살 밖에 있는 땅콩을 딱 뻗쳐서 집으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실험 대상 원숭이 F5 영역에서 전기적 활성이 막 급격히 증가가 된 거죠. 그리고 연구자가 땅콩을 집는 행동을 보는 것으로도 원숭이 F5 영역은 활성화되었다. 그 F5 영역이 바로 뇌의 복축 전운동 피질에서 처음 이제 발견된 신경세포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세포를 발견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한 개체가 다른 개체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운동과 관련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시각 정보를 운동 형식으로 변화시켜주는 신경 기제를 이용해서 다른 개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연구들이 많아요. 뭐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면서 모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거울 뉴런의 기능을 통해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복잡한 인지적 추론 과정 없이 단지 보는 것을 통한 모방만으로도 다른 개체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거울 뉴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실험들 많이 하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영화잖아요. 어린 아기인데 아이 앞에서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밀면은 혀를 똑같이 내밀고요. 아 하면 똑같이 아 하고 하면 똑같이 입을 다무는 그런 실험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영화가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방송에서 강아지랑 또 이런 비슷한 강아지하고 같이 강아지가 주인의 모습을 따라하는 모방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동물 행동도 마찬가지네. 그 원숭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지능이 높은 포유류라든가 이런 동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제 이러한 거울 뉴런은 감정의 중심 변연계와 연계되어 있고 또 타인의 행동뿐 아니라 정서를 파악하는 데도 이제 관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인지적인 공감, 또 정서적인 공감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가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울 뉴런입니다.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의 제한점을 보이는 자폐의 경우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덜 나타난다는 점을 마음을 이해하는 뇌의 특정 영역과 그 기능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거 대표적인 것 중에 뭐 하나는 거울 뉴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뭐죠? 하품은 뭐 전염되는가 이런 실험도 있잖아요. 누가 하품하면 같이 이렇게 하품을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피곤한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거울 유령까지 봤고요. 앞으로 이런 마음 이해 연구는 그 연구들은 미래에 그러니까 어떤 식의 연구들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뇌신경 과학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많은 설득력을 갖게 됐죠. 예를 들어서 고집을 부리는 미운 세살은 도대체 왜 그럴까? 얘들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봤더니 행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뇌 영역인 전두엽이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계속 평생 때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진 않죠. 그 미운 세상이 지나가면 또 고집이 꺾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증명을 한 거죠. 전두엽.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왜 어린아이가 됐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도 나왔죠. 뭐예요? 뇌 부분 중에 가장 빨리 노화가 시작되는 영역이 바로 전두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처럼 뭔가 어른이면 잘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된다거나 아이들처럼 노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처럼 사람들의 발달 특성과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축적된 내용들을 뇌 연구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의 발달, 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장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뇌 영역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마음의 상태를 표상하여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 상태와 타인의 마음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류의 특성을 우리 뇌 속에 서로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기전으로 증명하고 있는 흥미로운 과정이 바로 이런 연구의 결과라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앞으로 또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또 열리게 돼서 인간의 사회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다라는 뭔가 그런 상상을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너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그야말로 그런 것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상상도 해보지만 뇌신경과학 이런 뇌신경과학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항상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마치 뭔가 좀 그런 약간 좀
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약간 좀 신비적인, 뭐 신비스러운,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에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도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 자체는 정말 과학적 관점에서 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고 또 통계적이고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뇌 발달의 특성 중 하나는 경험에 의해서 두뇌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발달을 둘러싼 환경과 경험을 구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쌍둥이라도 똑같은 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경험 하나는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한 아이는 쌍둥이 태어났는데 각각의 다른 집에 입양을 가서 이 아이는 그만큼 경험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경험에 따라서 그 두뇌의 구조가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데, 이 368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이제 초기 연구에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쥐 3마리를 서로 다른 3가지 환경에서 지내도록 하고, 이제 먹이만 제공하는 환경, 기본적인 것은 제공하지만 큰 재미가 없는 환경, 넓은 공간, 많은 장난감, 또 교류할 수 있는 다른 쥐와 같은 그런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실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극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시냅스 숫자도 적고 뇌의 크기라든가 기억,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수치도 낮고 또 뉴런의 부피가 작고 밀도가 낮았다. 이러한 경험이 뇌를 변화시키므로 뇌 발달은 경험에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였는데, 하지만 또 이런 결과를 성급하게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또 자극을 풍부할수록 뇌 발달이 촉진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그냥 과하게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 뭔가 경험을 하게끔 하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의 결과는 결국 특별한 이게 자극이 풍부한 환경이라는 게 결국 특별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그런 환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뇌를 발달시켰다라고 결론을 짓기보다는 결핍된 환경이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즉 과도한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한테 편안하게 잘 먹고 또 주변 사람과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또 자기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자유와 권리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에 유익하다라는 접근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 연구 결과를 적용해서 이제 인간 행동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거나 또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을 지나치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새로운 사실을 탐색한다면 인간이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발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우리가 아이가 마음을 언제 어떻게 이해하는지 밝히는 과정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 될 것인데, 우리가 나와 다른 발달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내 생각과 행동을 보다 이해할 수 있게 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이런 연구들을 앞으로의 이런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연구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공존의 기본 덕목은 공감이 아닐까라고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퀘스천 마크를 딱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은 공감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세미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연구에서 우리가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 모든 인간관계, 즉 부모자녀 관계, 또 부부관계, 형제자매 관계, 또 타인들과의 관계, 또 학생과 제자와의 관계, 뭐 또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인간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서로 잘 어울려져서 적응해 나가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 그리고 이번 학기라고 얘기했나? 우리가 뭐 한국은 학기제니까 미국 같은 한 쿼터죠. 한 쿼터가 잘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함께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 앞으로 지금 과제는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셔야지 제가 과제 마감 요번에는 또 반드시 또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과제 하나 남았죠. 그래서 과제 잘 치르시도록 기말참 시험 죄송합니다. 기말 시험이 하나 남았는데 잘 치르시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 뭐 충분히 우리 강의 중에 제가 다루었던 내용들 안에서만 시험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빨리 강의를 끝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그 2개의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또 오늘 좀 일찍 마무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과 다 연관이 된 연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구들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이 연구들을 좀 더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